평생 쌓아올린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오더군요. 칼처럼 번쩍이며 다가온다기보다는 이건 절차니까 상관없어요 같은 말로 부드럽게 다가오는데 그 부드러운 말끝이 오히려 더 서늘합니다. 저는 그날 울고 있는 줄 알았던 제 아들이 사실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늙는다는 건 다리가 약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일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줄 부탁드려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고품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오승만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고요.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정확하고 조용하게 남에게 빚지지 않는 삶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잔소리라기보다 늘 규칙에 가까웠어요. 여보, 도장은 서랍에 그냥 두지 말고 꼭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둬요.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표정이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가 조금 겁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리 없다고 저는 제 나름의 상식으로 아내를 안심시키곤 했죠.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 보니 세상은 제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이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를 보낸 건 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났고 아내의 손은 날이 갈수록 더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밤, 아내는 제 손등을 천천히 문지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민석이는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민석이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빛이 너무 예리해서 좀 그래요. 그때 저는 눈빛이 예리하다는 말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아내가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리가 더 큰 곳이었습니다. 절하는 소리,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 조이금 봉투가 스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까지 그 모든 소리가 애도를 밀어내고 있더군요. 아들 오민석은 38입니다. 겉보기엔 다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도 잘 숙이며 예의도 갖추지요. 장례식 둘째 날이었어요. 민석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그때는 쉬세요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제가 지치고 무너져 있으니 아들이 대신 짐을 들어주려는 마음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 쉬세요는 아버지는 이제 손 떼세요라는 뜻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차이를 알아차릴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3일장 마지막 날 발인 1시간 전에 벌어졌습니다. 민석은 제게 제법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장례식장 조명 아래에서 하얀 종이들이 반짝였는데 그 반짝임이 이상하게도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다 뭐냐? 민석은 웃으며 설명했지만 그 웃음이 썩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하던 예리한 눈빛이 그 순간 딱 떠올랐습니다. 네,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에요. 보험이랑 통장, 장례비 정산, 상속세 대비까지요. 요즘은 이런 거 미리 해둬야 나중에 편하거든요. 편하다는 말은 참 위험합니다. 누군가에게 편한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해와 불편을 떠넘기는 일이 되기 쉽거든요. 저는 선뜻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민석의 아내이자 며느리인 조아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울지도 않았고 표정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제 앞에 앉자마자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장례식장에서 현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 마음속 애도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제 가슴을 탁 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 엄마 보내는 날이니 나중에 얘기하자구나. 그러자 며느리 하리는 한숨을 쉬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내드렸으니까 남은 사람은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정리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어디론가 옮겨놓는 일이라는 걸요. 돈이든 권리든 그리고 제자리까지도요. 민석은 그 방에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았습니다. 삼촌과 이모, 사촌들까지 작은 방에 모이니 빈소 옆방이 순식간에 회의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제 편을 들어주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하시면 힘드시니까 민석이가 도와주는 거지. 그 말은 따뜻한 위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저는 고집센 사람이 되고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며 결국 배은망덕한 노인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넘기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만요. 아버지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도장은 숨겨두라고. 도장은 남에게 맡기지 말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숨겨둔 그 도장이 어느 순간 민석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숨겨둔 위치를 민석이는 모를 텐데요. 서랍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아내가 늘 목에 달고 다녔습니다.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 목걸이가 사라졌거든요. 장례식장에 오기 전부터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도장을 빼앗듯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손에 있냐? 민석은 그제야 웃음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굴이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다정한 아들이 아니라 낯선 남자가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 말은 제게 체면을 들이대며 거절 못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고 그 눈빛들이 조문객의 눈빛이라기보다 배심원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하리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짜 그러실 거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라는 단어는 늘 조용한 협박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하리는 곧바로 제 마음을 찌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혼자서 뭘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저희가 다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챙겨드린다는 말은 포장지처럼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무능하십니다 라고요.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노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모욕이 저를 늙게 만들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보탰습니다. 민석이 친구라고 소개한 남자였는데 검은 양복에 손목시계가 지나치게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법무 쪽 일을 좀 압니다. 이거 사인 안 하시면 나중에 상속 분쟁이 날 수도 있고 결국 아버님이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법무, 분쟁, 힘들다. 그 단어들이 차례대로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을 민석은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제 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때의 저는 판단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진이 떠올랐고 장례식장 냄새가 숨을 막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박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처럼 들리실지 몰라도 그때는 정말로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장례가 끝나 집으로 돌아와 아내 옷장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안에 글씨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단정한 글씨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먼저 가면 민석이한테는 절대로 도장 주면 안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그때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돈을 잃습니다. 그런데 공범으로 의심받는 순간 사람은 이름부터 잃더군요. 그날 저는 경찰서에서 저도 피해자였는데 마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은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켜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약해질 때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서 그렇더군요. 민석은 그 빈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찬통을 들고 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그 말이 고맙게 들려서 저는 잠깐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챙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밥상에 앉자마자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서류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근데 마무리가 하나 남았어요. 마무리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끝난 적이 없는데 끝내자는 말부터 나오니까요. 민석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아버지 명의가 깔끔해야 은행이 빨리 움직여요. 그냥이라는 말이 또 따라왔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 말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잠깐, 이번만처럼요.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석아, 왜 이렇게 서두르냐? 민석은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눈빛은 바빴습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원래 그래요. 늦으면 손해예요. 그때 부엌에서 할인이 나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채로 표정은 단정했습니다. 할인은 제 앞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결국 아버님 손해예요. 손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은 이유를 따지기보다 먼저 움츠러듭니다. 특히 저처럼 평생 손해 없이 살아온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펜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러자 민석이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아버지, 저 믿으셔야죠.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은 따뜻한 담요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목을 조르는 끈이 되더군요. 저는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한 칸씩 닫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때는 그 말이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말은 제가 책임을 떠안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사건은 딱 일주일 뒤 아침부터 터졌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연달아 울렸고 받자마자 수화기에서 나를 쉴 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오승만 씨 맞으시죠? 대출 이자 연체됐습니다. 연대보증 들어가 있습니다. 상환 계획 없으시면 추심 절차 진행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싫어했던 단어들이 한꺼번에 제 숨통을 조여오는 기분이었거든요. 무슨 대출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대는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접수된 서류가 있습니다. 부인 불가합니다. 부인 불가. 그 말이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말입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제 이름을 조회하더니 아주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 피하는 순간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 눈은 사람이 망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눈이었으니까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서류 하단에 붉은 도장 자국. 제 도장과 너무 비슷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려서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직원은 말끝을 흐리면서도 틀에 박힌 말을 내놓았습니다. 고객님, 서류상으로는 고객님 동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고객님, 지금부터는 변명보다 변제가 먼저입니다. 라고요. 저는 은행에서 나와 바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10번. 받지 않았습니다. 할인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함께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벨소리가 뚝 끊기더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도피라는 걸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승만 씨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인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당신도 의심된다라고요. 조사실에 들어가자 형사는 제 얼굴을 한번 훑고 물었습니다. 오승만 씨, 오민석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경찰서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사의 표정이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오승만 씨는 이 일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 질문은 피해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공범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민석이가 정리 서류라고 해서 저는. 하지만 형사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오승만 씨,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은 법적으로 안 통합니다. 그 뒤 문장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은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 장례식장에서 민석 옆에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민석이 친구라고 했던 남자. 그 남자는 형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아는 사이였고 이미 둘은 뭔가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내려앉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석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고 이건 실수도 아니었다고요. 처음부터 누군가가 판을 짰고 민석은 그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판에서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장 찍는 손, 이름이 필요한 몸. 그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등기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 변제 최고. 저는 현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려 종이가 자꾸 구겨졌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 집 아들이 사고 쳤다더라.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이 도는 순간 낙인이 찍혔습니다. 밤이 되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 목소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오승만 씨, 좋게 끝내죠. 가족 문제니까. 괜히 경찰 쪽으로 더 키우지 말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조용한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미안함처럼, 다음엔 분노처럼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건 맞지만 내가 너를 바로잡은 적이 없었구나. 사람이 무너지는 건 돈이 빠져나갈 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며 시선을 피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더군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칼이 아니라 먼지처럼 퍼져서 결국 숨을 막는다는 걸요. 민석이 완전히 잠적한 건 그 주말이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했고 문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할인에게도 연락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요. 설명이 아니라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월요일 아침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도망간 아들을 붙잡을 수는 없으니 적어도 제 이름에 붙은 서류라도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친절했습니다. 친절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대출은 단순 대출이 아니라요.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 그 단어는 평생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운영하던 사람들도 조심하던 단어를 평생 공무원으로 살던 제가 이제 와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연대보증이면 제가 갚아야 한다는 겁니까? 직원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요. 제 인생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럼 민석이 빚을 제가 다 떠안는 겁니까? 직원은 정해진 문장을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류상이라는 말이요.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데 서류가 먼저 장례를 치르거든요. 저는 바로 법률구조공단에도 전화를 했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도장이 찍힌 이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민석 씨가 실제로 서류를 작성했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이라? 그 말이 너무 차갑고 멀게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건 눈물 닦을 휴지도 아닌데 입증이라는 말은 마치 울기 전에 서류부터 내세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사실 장을 볼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서 시간을 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평소에 인사하던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라 저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그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사기쳤다며? 아버지도 알았대. 도장 찍어줬잖아. 그럼 한통속이지. 그 말들이요. 제 귀에만 들리게 속삭였는데 이상하게도 확성기로 듣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돈보다 소문이 더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고들 말하지만 평판은 한 번 흙이 묻으면 씻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서류가 더 꽂혀 있었습니다. 독촉장, 변제 요구 통지서, 봉투들이 쌓이는 모양이 마치 무덤 흙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의 장모였습니다. 할인의 어머니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딸은 피해자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멍하게 서 있었더니 그분이 더 크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혼자 벌인 일이잖아요. 우리 딸은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르신이 정리하셔야죠. 또 정리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모든 걸 정리라는 말로 덮어버릴까요? 사람 마음이 찢어지는 것도,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그냥 정리라고 부르기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저는 억울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민석이랑 할인이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어르신이 해결하셔야죠. 어르신이 아버지잖아요. 그 말이요. 아버지니까라는 말은 책임을 묻는 말이 아니라 죄를 씌우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제가 더 작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아 아내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손대기 싫었습니다. 아내 물건을 꺼내는 순간 현실이 확정될 것 같아서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병원 영수증, 아내가 쓰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늘 단정했고 글씨도 반듯했습니다. 아내는 날짜를 적고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메모해 두곤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민석 친구라는 사람 시계가 번쩍 말이 너무 능숙 민석보다 눈이 더 예리함 이 사람 믿으면 안 될 듯. 아내가 말한 눈빛이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요. 그리고 민석 주변의 위험을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도장 열쇠 위치 바꿈. 목걸이 열쇠는 따로 숨김. 혹시 모르니?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는 누군가가 도장을 노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도장은 민석 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아래, 서랍 깊숙한 곳, 이불 속까지. 그리고 오래된 가방 하나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 목걸이에 달려있던 것과 똑같은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아내가 떠난 직후,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그리고 또 하나가요. 민석은 정말 혼자였을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받았습니다. 상대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승만 씨, 아직도 버티세요? 아드님이랑 연락 안 되나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상대는 대답 대신 아주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답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괜찮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괜히 설치면요. 동네가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 말이요.
협박이면서도 확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실종도 알고 있었고 동네 소문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솟구치기보다는 차갑게 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아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내가 남긴 메모들은 짧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 예리한 눈빛의 남자가 핵심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도장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빼갔다는 것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주먹이 아니라 정중한 말투로 건네는 아버님, 입 다무세요 라는 한마디라는 걸요. 그리고 그 모욕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울음을 멈추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해결이 아니라 파멸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민석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빛 독촉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름이 망가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아내가 말하던 눈빛이 예리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수첩에 적힌 단서를 들고 민석의 동선을 거꾸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 검은 양복, 번쩍이는 시계, 법무를 안다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민석이 마지막으로 자주 갔던 곳을 떠올렸습니다. 집 근처가 아니라 시내 쪽이요. 상담이란 말을 붙여놓은 작은 사무실들이 모여있던 건물 말입니다. 민석은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 결과를 봤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렸고 그 느림이 제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8층에서 내리자 복도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재개발 투자 컨설팅, 법률 자문 연계. 간판은 번듯했지만 문은 이상할 정도로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반짝이긴 했지만 급하게 만든 무대 세트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민석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상담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담당자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잠깐이요. 제가 찾는 답이 이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회의실 같은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향이 강한 디퓨저가 있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목을 아리게 했습니다. 잠시 뒤 안쪽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익숙한 손목시계.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아내가 적어둔 그대로 예리했습니다. 오승만 어르신이시죠? 이런 곳까지 다 오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는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제 앞에 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자식 일로 마음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말이요.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제 도장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 서류로 제 명의가 엮였습니다. 당신이 관여한 게 아닙니까? 남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감정적이라고 하네요. 피해자에게 감정적이라는 말은 두 번째 폭력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은 성인입니다. 저희가 어디 계신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드릴 의무도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쪽에서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 할인은 울지 않았고 얼굴엔 피곤한 기색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이 죄책감이 아니라 귀찮음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할인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말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은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할인아, 민석이는 어디 있니? 할인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연락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제 제게 사치였습니다. 저는 아내 수첩을 꺼내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장례식장에 있었죠? 경찰하고도 아는 사이였고요. 민석이랑 같이 움직였죠.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아주 짧게요. 그 짧은 흔들림이 제게는 확신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요. 어르신이 너무 나서면 아드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예쁘게 포장한 겁니다. 그때 할인이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조용히 계세요. 지금 아버님이 그러시면 민석 씨가 더 곤란해져요. 아버지에게 조용히 계세요라는 말은 당신은 이제 짐입니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할인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요,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말 다 녹음됐다. 사실 녹음이 됐는지는 그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로 그들의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건드리면 안 되는 지점을 건드렸다는 걸요. 저는 그대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건물 경비가 아니라 낯선 남자였습니다. 검은 마스크, 낮은 목소리. 어르신,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요, 어르신은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제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 죽은 거 아닙니다. 다만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고? 그 단어가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민석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생각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석이도 가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알았습니다. 민석이 피해자일 수 있어도 그 피해 때문에 제 삶이 무너진 건 변함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연결을 끊고 판을 뒤집는 절차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증거더군요. 그날 저는 아내 유품 상자에서 내 인생을 다시 숨쉬게 할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이긴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죽은 게 아니다. 다만 버려졌다. 그 문장이 자꾸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버려졌다는 말은요, 도망보다 더 잔인합니다. 누군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어지면 내던졌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부엌에 앉아 아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 짧은 문장,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시계가 번쩍, 말이 능숙, 눈이 예리함. 아내가 적은 글씨는 너무 단순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 그가 줄을 잡은 사람이라면 민석은 그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상상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상상은 밤을 길게 만들고 아침을 더 무섭게 만들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내가 남긴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꺼내는 것조차 죄송했습니다. 아내의 물건을 손 떼는 순간 정말로 아내가 떠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사진, 여행사진, 병원 입원 팔찌, 진료비 영수증. 아내가 남긴 삶의 흔적들이었죠. 저는 하나하나 정리하듯 넘기다가 상자 바닥에서 작은 파우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천 파우치였는데 손에 들자마자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 글씨였습니다. 승만 씨,
이건 마지막에 열어봐요. 열면 당신이 울지 말아야 해요. 저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는 이걸 언제 준비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USB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USB를 꽂자 폴더가 하나 뜨더군요. 폴더 이름은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파일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이미지, 사진 몇 장, 그리고 짧은 동영상 하나요. 제가 먼저 연 건 동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흔들렸고 촬영 각도가 낮았습니다. 아내가 가방에 넣고 몰래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 번쩍이는 시계.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민석에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종이를 한 장 밀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 아버님만 도장 찍어주면 끝나. 너는 얼굴만 비추면 돼. 아버님만이라는 말이요. 그 짧은 말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눈엔 제가 인간이 아니라 인감이었더군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심하면 어떡하죠? 그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의심? 어머니 장례 치르고 있는 사람한테? 너희 아버지는 그럴 정신 없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 시간들이 그건 슬픔이 아니라 제 정신을 무장해제시키는 순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슬픔을 이용했습니다. 제 아내의 죽음까지도요. 영상이 끝나자 저는 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아, 너 지금 누구랑 일하니? 그 사람, 눈이 너무 예리해. 엄마가 그런 눈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상대방,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근데 나 이미 발이 묶였어. 나 지금 빠져나가면 나 죽어. 나 죽어라는 말. 민석이 그 말을 할 때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그 다음 파일에는 문자 캡처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고 번호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선명했습니다. 민석아, 약속 어기면 너부터 처리될 거야. 아버지 통장 확인해. 도장만 찍게 만들면 된다. 네가 살고 싶으면 너희 집안 단속부터 해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얼었습니다. 민석은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눌려 움직이는 꼭두각시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두각시의 끈이 결국 제 목에도 감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파일들을 더 확인했습니다. 사진 폴더에는 낯선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소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시기의 번쩍 남자였고 여자는 놀랍게도 며느리 할인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할인은 몰라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그 남자와 등기소 앞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할인은 최소한 몰랐다고 말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민석이보다 더 차분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짧았습니다. 열어보니 아내가 남긴 정리 메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남자의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기훈, 전과 조회 필요, 민석이 만나는 사람.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름을 알게 되니 세상이 조금 선명해졌습니다. 괴물은 얼굴이 없을 때 더 무섭지만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는 잡을 수 있는 짐승이 됩니다. 저는 USB를 조심히 빼서 그날 밤 새벽까지 복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집을 뒤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고 증거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울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왜 울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울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면 또 속습니다. 저는 더는 속지 않겠습니다. 증거를 들고 갔는데도 세상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더군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고 사람이 끝까지 끌고 나와야 한다는 걸요. USB를 복제한 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상 속 목소리가 다시 들렸고 귀를 막으면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님만 도장 찍으면 끝나요. 그 말은 제 슬픔을 조롱하는 소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이니 기록을 들고 가장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저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떨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피해자답게 비참해지지 않겠다고요. 조사관은 제 얼굴을 보고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동정이라기보다 귀찮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앞에 USB와 복제본 목록, 그리고 아내 수첩의 메모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석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기훈이라는 사람이 판을 짰고 저는 도장만 쓰인 겁니다. 조사관은 USB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오승만 씨, 이런 건 사실 가족끼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족끼리라는 말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입을 막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풀 일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건은 사기 여부, 위조 여부, 동해 여부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사실입니다만 그 순간 제겐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왜냐면 제 시간은 이미 독촉장과 함께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승만 씨도 도장을 찍으신 사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본인 과실이 어느 정도? 그 문장 끝이요. 저는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과실이라는 단어가 다시 제 목을 눌렀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을 묻는 세상은 늘 그렇게 쉽게 가해자를 놓아주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딱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공식은 차갑고 차가운 곳에서는 뜨거운 증거도 잠시 식어버린다는 사실을요. 경찰서에서 나와 검찰 민원실로 갔습니다. 문이 커질수록 사람은 작아진다는 걸 저는 그날 또 느꼈습니다. 저는 접수 창구에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USB 영상과 문자, 통화 녹음, 장기훈의 이름, 할인이 등기소 앞에서 찍힌 사진. 제 설명을 들은 직원은 한참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우선 진정서로 접수하시고요. 필요하면 수사기관으로 이첩됩니다. 우선이라는 말과 필요하면이라는 말은요. 피해자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숨이 막히는데 우선이라니요. 저는 그곳에서 진정서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는데 손이 떨렸고 글씨가 삐뚤어질 때마다 제 자존심도 같이 구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접수가 끝났을 때 직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얽힌 사건은 조정 권고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조정. 좋은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제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조용히 덮으세요 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괜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한번 겁을 먹으면 바람 소리도 발소리로 들립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낮게 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승만 어르신, 부지런하시네요. 그 목소리, 장기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뭘 했는지도요. 장기훈은 태연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서운하죠. 저는 도움을 드린 겁니다. 도움. 그 단어는 또 나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왜 늘 도움이라는 말을 좋아할까요? 상대의 삶을 부숴놓고도 도움이라고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어디 있습니까?
장기훈은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요? 어르신이 그 정도로 움직이실 줄 알았으면 아드님이 좀 더 편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민석이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장기훈은 웃었습니다. 장난이라뇨. 어르신은 너무 감정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어르신도 아드님도 우리도 다 무난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요. 무난하게. 그 말은 늘 피해자에게만 무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무난한 결말은 피해자에겐 침묵의 감옥이 되니까요. 뭡니까? 제가 묻자 장기훈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진정서 취하하시고 경찰 쪽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시면 대신 제가 이자 일부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분노가 끓었습니다. 그는 제 돈을 부분 환불해 주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고객이고 그는 서비스 제공자라도 되는 듯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건 입막음입니다. 장기훈은 한숨을 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요. 정의? 진실? 그런 거 다 좋죠. 근데 현실은 돈이 먼저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처럼 말했습니다. 어르신 결정 잘하세요. 어르신이 계속 움직이면 아드님이 다시는 집으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요. 제 가슴을 쿵 내려앉혔습니다. 민석이 살아있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민석이 인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용히 안 있을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석을 찾고 제 이름을 되찾고 장기훈이 만든 판을 반드시 뒤집어 놓겠다고요. 진실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면요.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 손목을 꺾으려 듭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겁을 먹었다는 증거는 사과가 아니라 더 노골적인 폭력이라는 걸요. 장기훈의 거래를 거절한 다음 날부터 세상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독촉장이 하루에 한 통이었다면 그날부터는 2통이 됐고 3통이 됐습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 카드사, 모르는 번호, 그리고 또 모르는 번호. 마치 누군가가 타이머를 눌러놓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아침에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또 무슨 대출을 받았습니까?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어제 날짜로 추가 한도가 승인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신청했습니까? 직원은 대답 대신 아주 공손하게 반복했습니다. 서류상으론 본인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우편함에는 또 하나의 등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담보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사람은요, 두려우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손을 멈추더군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는 모든 통화 녹음하시고요. 누가 찾아오면 문 열지 마시고요. 서류는 절대 혼자 처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 늦게 들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혼자였고, 이미 많이 찍었고,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면 집이 더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생각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가 있는 듯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말 살짝이요. 마치 잠겨있는지 확인만 해보는 것처럼요. 저는 소리내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가장 무거운 냄비를 손에 들었습니다. 웃기죠? 평생 공무원으로 살던 제가 냄비를 무기처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문 좀 열어보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고 낯선 목소리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익숙한 악당보다 모르는 악당이 더 잔인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르신이 너무 열심히 움직이시길래. 그 말이 협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켜서 바로 녹음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제대로 눌렸는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신보다 기록이 먼저니까요. 남자는 문틈에 무언가를 끼워 넣고는 발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작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는데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봉투엔 글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봉투 안에는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족 생각하셔야죠. 저는 봉투를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버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두려움이고 저는 두려움에 눌려버리면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앞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현관 앞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조금 왔는데 젖은 바닥 위에 선명한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문 앞을 왔다 갔다 한 흔적이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확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낮에 뜻밖의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번호는 민석이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받자마자 외쳤습니다. 민석아!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건 민석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모르시네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 민석이 지금 어디 있죠? 남자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석 씨요? 그분은 지금 전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민석이를? 남자는 말을 자르듯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뭘 했든 중요한 건 하나예요. 어르신이 계속 떠드시면 민석 씨는 더 곤란해집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증거였습니다. 민석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전화를 끊는 순간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민석, 내용은 딱 5글자였습니다. 아버지, 도와라는 그 5글자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짧아서 무거웠고, 떨려서 무거웠고, 무엇보다 진짜 민석이가 보낸 것 같아서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석이는 완전히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잠깐 방심한 순간 민석이가 틈을 만든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저는 바로 USB를 꺼냈습니다. 안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작전을 펴야 합니다. 저는 민석이의 문자 시간을 확인했고 통신사의 발신 위치 조회가 가능한지 알아볼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기훈이라는 사람은요, 돈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움직이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즉, 민석이도 그 돈의 동선 근처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정확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정밀함으로 하는 거라는 것도 함께 적었습니다. 복수는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숨 쉬면서 상대의 숨구멍을 서류 한 장으로 막는 겁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로 명령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민석이에게서 온 문자, 아버지 도와. 그 5글자를 저는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꺼질 수 있어도 종이는 남으니까요. 그리고 문자 도착 시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시간은 늘 사건의 방향을 알려주는 바늘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생활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고,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늘 같은 질문 하나로 꽉 차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누가 그곳을 드나드나 저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가족 안전 문제인데 문자 발신 위치를 알 수 없나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에게는 제공이 어렵고 수사기관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틀리지 않은 말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민석이를 직접 찾는 대신 민석이를 붙잡고 있는 줄을 찾는 쪽으로요. 장기훈은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장기훈의 돈줄을 건드리면 그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USB 속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영상과 문자 사이에 아주 작게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등기, 담보, 설정, 그리고 특정 날짜에 반복된 단어. 법원 경매. 그 순간 제가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얻은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요. 저는 장기훈이 움직였던 기록의 흔적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구청 민원실이 아니라 법원 주변의 작은 사무실들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법무사, 등기대행, 채권 관련 사무소. 이런 곳은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쪽에서는 정보가 돈처럼 오갑니다. 저는 처음부터 장기훈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평범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채무를 정리하려고요. 연대보증이 걸렸는데 혹시 서류가 어떻게 돌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어떤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제 얼굴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 오민석 씨 쪽이세요? 소문은 빠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요, 제가 싫어하던 방식으로도 도움이 될 때가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쪽 서류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돌았어요. 내 이름이 찍힌 종이가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은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종이를 하나 꺼내 제 앞에 슬쩍 밀어줬습니다. 거기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씨 옆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기훈이 들락날락. 그 순간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던 실마리가 마침내 장소라는 형태로 나온 겁니다. 장소는요, 사람을 잡는 그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소를 안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면 저는 또 당합니다. 그들은 제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검은색 차였는데 번호판은 낯설었고 운전석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다시 울렸고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벨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버지, 그만해요. 발신자는 할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할인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인은 그만하라고 말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할인은 여전히 그 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가가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아, 민석이 어디 있니? 할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아주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 등기소 앞에서 장기훈이랑 찍힌 사진이 있더라. 그 말이 나오자 할인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놀라면 말보다 숨이 먼저 바뀝니다. 할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사진 어디서?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할인은 몰랐다가 아니라 숨겼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제 선택해라. 민석이를 살릴 건지 장기훈을 살릴 건지.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무서워요. 저도 잡혀 있어요. 그 말이요. 처음으로 할인이 사람처럼 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할인도 범인으로 봤는데 그 말은 할인 역시 누군가에게 발목이 잡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더더욱 지금 말해야 해.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내가 USB를 검찰에 냈어.
너희가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 말은 반쯤은 진실이고 반쯤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신, 지금 창고 같은 데 있어요. 창고? 그 단어 하나로 제 머릿속에 그림이 한 장 그려졌습니다. 숨 막히는 공간, 창문 없는 공간, 사람이 사람을 보관하는 공간. 하리는 떨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기훈이 민석 씨한테 서류를 시키고요. 민석 씨가 도망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하리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단어가 폭력, 협박, 감금이라는 걸요. 저는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주소 불러봐 빨리. 하린이 주소를 불러주는 동안 제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휴대폰 메모가 아니라 종이에요. 종이는 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달려가면 민석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딱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USB의 핵심 파일을 3묶음으로 나눠 저장했습니다. 한 묶음은 집에 숨기고, 한 묶음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계획을 세웠고, 한 묶음은 바로 제출할 수 있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통화 녹음 앱을 항상 켜두기로 했습니다. 숨 쉬는 소리까지 남기겠다는 마음으로요. 세 번째는요, 마음속으로 문장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나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이름과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날 밤 늦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이의 번호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열면 울지 말아야 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순간엔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 필요하더군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을 구하러 가는 길은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요. 하린이 불러준 주소를 저는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도 됐지만 종이가 더 믿음직했습니다. 휴대폰은 꺼질 수 있어도 종이는 남으니까요. 주소는 산업단지 쪽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밤이 되면 더 조용해지는 곳, 창고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요, 자식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심장이 먼저 뛰거든요. 하지만 저는 숨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움직이면 민석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장기훈은 그런 사람입니다. 위험을 내 손으로 만들게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한 통을 더 걸었습니다. 하린에게가 아니었습니다. 장기훈에게였습니다. 장기훈 번호는 USB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더니 그 특유의 낮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셨어요? 그는 이미 제가 연락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듯한 목소리라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어디 있지? 장기훈은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그 질문이세요? 아드님은 어르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그 단어를 그가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석인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랑 거래하자고 했지? 이제 조건 바꾼다. 장기훈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조건을 바꾸신다고요? 저는 일부러 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취야? 이제 뭐 그런 건 없어. 대신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 줄게. 장기훈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아주 달콤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흔들리는 소리였으니까요. 어르신께서 뭘 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USB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영상, 문자, 녹음, 등기사진. 이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세상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복제해뒀으니까요. 장기훈이 다시 웃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협박은 제가 끊고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난 돈이 아니라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 민석이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난 내 이야기를 하루 정도는 미뤄줄 수 있지. 하루 미룬다는 말은요. 그에게는 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기훈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짜로 그러실 수 있어요? 아드님 때문에? 그 말 속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는 결국 약하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웃음을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남은 가장 단단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장기훈 씨, 난 아버지라서 약한 게 아니라 아버지라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장기훈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장소를 던지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밤 10시 산업단지 C동 뒷골목으로 오시면 아드님을 보게 해드리죠.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저는 덧붙였습니다. 꼭 혼자 나오세요. 장기훈은 웃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은 원래 혼자 못 다닙니다. 통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약속이 아니라 덫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갔습니다. 덫을 피하려면 덫이 있다는 걸 알고 가면 됩니다. 저는 이제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 9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설 때 아내 사진 앞에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 대신 눈을 뜰게. 산업단지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가로등은 드물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밤 공기 속에는 기름 냄새와 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용함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숨을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10시 정각되었을 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습니다. 가볍지 않은 구두 소리. 장기훈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계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반짝임만 봐도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오셨네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USB 복제본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장기훈의 시선이 그쪽으로 붙었습니다. 민석이부터 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장기훈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급하시네요. 거래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민석이를 보여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들여서 제 입을 막고 제 증거를 회수할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말했습니다. 순서가 있다면 오늘은 내가 정한다. 장기훈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어둠 속 어딘가를 향해 아주 작게 신호했습니다. 그 신호와 동시에 제 등 뒤에서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쪽에 창고 셔터가 드르륵하며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민석이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민석이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한 장면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석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소리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소리치면 그들은 민석이에게 먼저 손을 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장기훈, 그 애를 놔라. 그리고 여기서 끝내자. 장기훈은 웃었습니다. 끝내자고요? 어르신,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등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가 혼자 오면 안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 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미리 눌러둔 화면을 탁 눌렀습니다. 긴급 신고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미리 설정해둔 자동 전송이 작동했습니다. USB의 핵심 파일 몇 개가 제가 지정해둔 안전한 곳으로 발송되도록요. 장기훈이 그걸 눈치채는 순간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그 표정 하나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찔렀다는 걸요.
아들을 구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사람으로 돌려놓는 것은 때로 단죄더군요. 그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품을 것인가, 아들의 죄까지 덮어버릴 것인가. 바로 전에 창고 셔터 틈 사이로 민석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입에 테이프, 부어오른 눈, 그리고 저를 보자 흔들리던 동공. 그 눈은 살려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기훈은 제가 폰을 눌렀다는 걸 눈치채자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계산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은 남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폰 빼서 당장. 그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흔들리면 끝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고요. 저는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목에서 힘을 빼고 상대가 당기는 방향으로 아주 조금 따라가 주었습니다. 사람은요, 힘을 빼면 순간적으로 균형이 바뀝니다. 그 짧은 틈에 저는 팔을 빼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창고 안쪽에서 민석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테이프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던 걸까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장기훈이 셔터를 더 내리려 했습니다. 민석이를 다시 숨기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싸움이 대화로 끝나지 않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눌러둔 신고가 연결된 것이죠. 하지만 사이렌이 가까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장기훈은 민석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겁니다. 저는 장기훈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민석이를 여기서 빼내면 내가 가진 자료는 오늘 밤 안에 다 퍼질 거야. 장기훈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가방에서 복제 USB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보냈다. 그 순간 장기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큰 조직이 아니라 기록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민석이 테이프를 비비며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울음소리와 숨결이 섞여 있었고 그 숨결은 오래 참아온 사람의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다시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까운 곳에서 멈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장기훈은 그 찰나에 미친 듯이 셔터를 내리려 했습니다. 민석이를 가리기 위해서였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이 달려들며 셔터를 막았고 금속이 서로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셔터가 반쯤 열린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그 틈으로 민석이가 보였습니다. 민석이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손목엔 케이블 타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서류가 뭉텅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서류들에는 제 이름이, 제 주민번호가, 제 주소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석이는 단순히 갇혀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일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름을 더 깊게 묻기 위해서요. 경찰이 민석이에게 달려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민석이는 숨을 몰아쉬며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 무너져 내리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나 처음엔 진짜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민석이는 떨리는 입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 돈 잃고 그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할인이도 그때부터. 민석이가 할인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제 머릿속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 애는 끝까지 모른다고 했던 애였습니다. 그때 경찰이 장기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장기훈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살리고 싶으면 지금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 말이 마지막 거래였을까요? 그는 끝까지 민석이를 방패로 쓰려 했습니다. 장기훈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제게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다 했다고 하면 끝나요. 그럼 아드님은 피해자로 남습니다. 어르신, 아버지잖아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멀게 느껴졌고 사람 목소리도 흐릿해졌습니다. 제 귀에는 딱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잖아요. 그 말은 늘 저를 묶었습니다.
책임을 묻고 침묵을 묻고 죄책감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끌려가면 민석이는 또다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도장을 찍는 아버지가 됩니다.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엔 죄책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생존 본능도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이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너를 살리는 건 내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다. 민석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잘못을 인정해야 해. 그래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고. 그리고 저는 경찰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공범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 대신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혀 끝에서 나오기까지 저는 아버지로서 수백 번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자 이상하게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찢지만 동시에 사람을 살립니다. 장기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가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부모는 결국 약할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부모가 약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흔들리는 것뿐이라는 걸요. 며칠 뒤 민석이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더 냈고 영상도 제출했고 통화 녹음도 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도 불려갔습니다. 등기소 앞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는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아들이 감금까지 당했다더라.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했다더라. 소문은 여전히 먼지처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숨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피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을 되찾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봄날 민석이가 면회실에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나 다시 제대로 살아볼게요. 저는 민석이의 손등을 아주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해봐. 이 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제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바로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서류 속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붙잡은 오승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밤마다 숨이 막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도장 찍는 손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부탁드릴게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이름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